여러분, 자식이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당신의 노후 자금을 요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번의 결정으로 노후가 무너진 68세 아버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요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되시나요? 경남 창원에 사는 이모 씨는 최근 살던 단독주택을 팔고 그 돈 중 절반을 아들에게 빌려줬습니다. 아들이 전세 살면 되잖아요, 아빠.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라며 설득했거든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전세 만기와 쪼그라든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많은 부모들이 같은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가족 간 금전 신뢰의 함정과 노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지 않으면 당신의 마지막 자산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도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인섭 씨는 올해로 71살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화물차를 몰며 전국을 누볐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열어 3남매를 키웠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지만 자식들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30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까지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 씨가 은퇴를 결심한 건 60 중반이 넘어서였습니다. 관절이 무너지고 허리에 디스크까지 찾아오면서 더 이상 일은 어려웠고 그동안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자식들도 모두 결혼하고 독립한 상태였기에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시작됐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 후 퇴직을 하게 되었고 몇 개월 후 아내와 함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전세금은 은행 대출도 있지만 혹시 생활비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매달 드릴게요. 나중에 형들하고도 정산 깔끔히 할게요. 박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아이 키우기도 어려워요. 월세 부담도 너무 크고요. 저희가 이자처럼 아버지 생활비는 꼭 챙겨드릴게요. 아버지도 그 집 나중에 처분하실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절반인 3억 원을 아들에게 전세 보증금으로 주었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은 통장에 넣고 아내와 함께 전세로 옮겼습니다. 둘만 사는데 넓은 집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있었고 막내 아들이 안정을 찾으면 다시 집을 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입금했고 명절에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입금이 늦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입금이 끊겼습니다. 이번 달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다음 달 2달치 드릴게요. 아버지,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말들이 반복됐고 박 씨는 말은 못하면서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통장에서 조금씩 생활비를 꺼내 쓰기 시작했지만 줄어드는 금액을 볼 때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값과 정기적인 진료비가 생각보다 컸고 건강보험으로도 감당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그제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노야, 혹시 이번 달 생활비 좀 미리 줄 수 있겠니? 병원비가 좀 나가서 돌아온 답은 아버지, 저도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치채고 괜찮냐고 묻자
박 씨는 마루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손엔 아무것도 없네. 그런 말을 들은 아내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자식들에 대한 연락을 줄였습니다. 명절에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들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대부분은 보험, 광고, 택배 알림 뿐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조용했고 사진 한 장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아파트 주변을 지나가다가 자신의 예전 집 앞을 우연히 지나쳤습니다. 그 집 앞에서 뛰어노는 손자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기서 나는 이제 아무런 권한도 없구나. 내 돈으로 전세를 마련해줬는데 나는 저 문턱도 넘지 못하네. 그날 밤 박 씨는 아내와 함께 앨범을 꺼내 과거 사진을 뒤적였습니다. 화물차 앞에서 웃고 있던 젊은 시절, 자식들 입학식, 분식집 앞에서 함께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아내와 둘이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안 무거웠잖아. 최근 박 씨 부부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있지만 생활비는 줄어들었고 의료비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는 다시 집을 살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남은 자산으로는 서울 근교에도 마땅한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자식에게 부탁 전화를 거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지도 못합니다. 괜히 자식 욕하는 늙은이가 될까봐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살아가는 이한용 씨는 올해 73살입니다. 그는 20대 중반에 서울로 올라와 철도청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30년 가까이 성실히 근속한 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약 5억 원, 그리고 평생 저축한 적금, 주택청약통장, 국민연금, 그리고 철도공사 퇴직자복지회에서 나온 퇴직연금이 더해져 노후 준비는 비교적 튼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진짜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자식과 자산을 철저히 분리한 전략적 사고로 노후를 준비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씨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으며 결혼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3남매 모두 신혼 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 신혼집 전세금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이 씨는 충분히 도와줄 만한 여유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키워준 건 인생의 반이고 나머지 반은 너희가 책임져야 해. 내가 지금 도와주는 건 너희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나에게 미안해질 일 만드는 거야. 자식들은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각자의 가정을 스스로 일으키고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속초 외곽에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약 3억 원을 들여 소형 단독주택을 직접 지었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과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또 본인이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도 자산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에서 주택연금 대신 부분 임대를 택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1층 일부를 작은 카페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매달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마을 공동작업장에도 참여해 소일거리로 월 4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온전히 여행 자금으로만 사용한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이 씨는 건강도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정년 직후 곧장 지역 보건소와 협약된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걷기 모임과 체력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고 매일 새벽 6시에 바닷가 산책을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씨가 자식들과 무뚝뚝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삼남매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가족 밥상 데이를 엽니다. 직접 잡채, 갈비찜, 된장국을 만들어 손주들에게 나눠주고 손주들과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음을 주고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오래가는 것 같아. 이 씨의 딸인 이지현 씨는 이런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섭게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뭔가 부족한 듯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에게 독립심을 가르쳐준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지켜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의지하고 존경할 수 있는 존재로 느껴져요. 이 씨의 노후는 한마디로 말해 균형 잡힌 자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지만 정서적 거리는 가깝습니다.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되 감정적으로는 가족의 중심을 지켜가는 존재. 그는 그것을 노후의 품격이라 부릅니다. 최근 이 씨는 속초시청에서 진행하는 은퇴자 마을 해설사 양성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속초의 역사와 설악산 문화, 전통 어촌 이야기를 배우고 이를 관광객들에게 들려주는 활동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줄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줄어드는 건 싫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일, 그게 진짜 노후 아닐까? 지금 그는 매달 정해진 시간에 요가도 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 절대 생활비를 좀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줄 작은 장학금 적금 통장을 만들어 놓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간병형 보험도 철저하게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친구들 중엔 자식에게 집 한 채 통째로 주고 지금은 전세살이 하면서 그 자식 집 앞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술 마실 때마다 우는 걸 보면 그냥 안타깝죠. 나는 그런 후회만은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씨의 삶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는 결코 돈이 많아서 이런 노후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칙을 지킨 태도, 자식과의 적절한 거리,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지금의 평온한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는 나의 노후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말, 이 씨는 그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결국 노후를 존엄하게 살아내는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고령사회가 마주한 커다란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고령자 가계 금융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식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자산을 증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약 35%가 그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관계적 불균형이 현실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을 겪은 고령자 중 상당수는 주거를 자식 명의로 바꿨거나 퇴직금 등 현금을 미리 넘겼다가 경제적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고령자 중 약 40%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후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자산 이전과 동시에 고립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은퇴 재정 행동 보고서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노후 빈곤에 빠진 미국 고령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녀의 부양 약속을 신뢰하고 개인 자산을 일찍 포기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노후까지 일정 자산을 유지한 사람들은 자녀와의 갈등은 줄고 정서적 유대는 오히려 강화됐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 주목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경제적 독립이 서로에게 감정적 안정과 관계의 지속성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부양이 사랑의 증거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립이 존중의 조건이 된 시대입니다. 실제로 노인학대 신고 사례 중 경제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부모 자산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자산을 넘긴 후 자식의 태도가 돌변하거나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사례는 드러난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정한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며 주거와 소비를 조절한 고령자들은 평균적으로 정서적 만족도와 건강 수준, 사회적 관계 유지 면에서 더 긍정적인 지표를 보였습니다. 해외의 여러 은퇴 재정 설문에서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기대하지 않고 본인의 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자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자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자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따라 쓰고 본인의 선택으로 관리하는 자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점을 우리는 통계와 사례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자산을 모두 내어주고 외면당하는 사람과 자산을 지켜내며 가족과 우애를 이어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노후의 경제적 독립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금전적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와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차용증 없이 건넨 돈은 관계만 흐리게 하고 결국 부모를 무력한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 안정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순간 주거권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가를 유지하며 주택연금 등을 통해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자가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는 고령자 대상 주택연금 가입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자산관리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 고령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 서울시 강서구는 어르신 재무설계 지원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1:1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수원시는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함께 실생활 중심의 노후생활비 설계 워크숍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로 금융에 취약한 노인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부 또한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업을 확대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통해 시니어 창업과 전직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는 동네 돌봄버스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복지사와 간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건강 확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1인 고령가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함께 경제, 건강, 정서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고령자 자산 보호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거나 빌려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을 초중고 자녀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세대 간 금융의식 격차를 줄이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가족 간 자산 이전 시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해 간병 연계 계약서를 의무화하여 부모의 자산을 자녀가 이전받은 경우 부모의 돌봄 책임도 함께 명문화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는 감정이 아닌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나를 지키는 자산과 제도는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먼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복지 포털만 잘 살펴봐도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돼 있고 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선택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귀합니다. 가진 것보다 지킨 것이 소중합니다. 사랑받기보다 스스로 존중받는 삶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분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는 평생을 자식만을 바라보다 4억 원을 건넨 뒤 연락이 끊기고 전세 만기를 걱정하며 조용히 후회만 남긴 박인섭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의 사랑을 믿었지만 결국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미안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를 지켜낸 이한용 어르신은 지금도 바다를 걷고 손주들과 웃으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식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한 분은 모든 걸 내어주었고 또 한 분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거절할 줄 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는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닮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지키고 어디에 기대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다면,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아끼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선택 하나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기 위해 통장을 비우고 자식이 웃을 때 더없이 행복해하면서도 밤에는 불안과 외로움에 눈을 감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셨기에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앞으로의 삶에서 눈치가 아니라 당당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어른이 되기를, 끝까지 존엄을 지킬 줄 아는 멋진 노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죽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장난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엔 말할 수 없는 체념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지난달 강릉의 한 반지하에서 혼자 살던 72세 남성 박호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이웃의 신고로 발견됐고 방 안에는 쓰다 남은 진통제와 버려진 라면 봉지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고 기초연금 외에는 어떤 소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나는 괜찮을까? 나도 그렇게 외롭고 무기력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제 남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령자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병원비, 식비, 통신비를 모두 감당하고 있고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말하는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3가지 신호를 미리 알고 피하는 사람만이 진짜 삶의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망설이면 당신의 노후도 어느새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정혜권 씨, 올해로 71살이 되었다. 26살부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퇴직할 때까지 쉰다는 개념 없이 일만 했다. 그의 인생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묵묵히 부품을 조립하고 아무 말 없이 퇴근하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그렇게 45해를 버티고 66세 정년 퇴직을 맞았다. 당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좀 쉬자. 평생 고생했으니 이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다. 당장 무슨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저 쉼이라는 보상을 받고 싶었다. 퇴직 당시 정 씨가 손에 쥔 돈은 총 4,800만 원이었다. 퇴직금과 퇴직 후 정산된 연차 수당,
약간의 적금이 전부였다. 그는 그 돈 중 일부로 소형 TV를 새로 장만하고 아내와 함께 단 둘이 강릉으로 3박 4일 여행도 다녀왔다. 오랜만에 호텔 침대에서 자고 바다도 보고 둘이서 파스타도 먹어봤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씨는 이상한 공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했다. 정씨는 원래 친구가 거의 없는 편이었다. 직장 동료는 많았지만 대부분 퇴직 이후 연락이 끊겼다. 하루는 오전 10시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뭔가 열심히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자리에 앉아 무언가 글을 쓰고 있었고 정씨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지만 눈빛이 분명했다. 그때 정씨는 자신이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늙었을 뿐이구나. 그날 이후로 정씨는 하루 대부분을 TV와 스마트폰 속 영상으로 때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편했다. 그러나 3달쯤 지나자 이상한 감정들이 찾아왔다. 아내는 여전히 오전마다 요가를 다니고 딸은 결혼해 부산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방문은 명절이 전부. 가족이 있음에도 그는 점점 세상에서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다. 하루는 시장에 나갔다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후배를 우연히 만났다. 형님,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어디 회사 다니세요? 라는 말에 정씨는 이젠 쉬지 뭐. 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돌아서서 혼자 울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나란 존재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정씨의 통장은 뚝뚝 비어갔다. 처음에 있던 4,800만 원 중 생활비와 세금, 병원비로 이미 3천만 원 이상이 나갔다. 그는 당뇨와 고지혈증, 초기 관절염을 모두 앓고 있었고 매달 약값과 통원비로 50만 원 안팎의 지출이 발생했다. 기초연금으로 매달 받는 32만 원은 약값과 관리비로 사라졌고 국민연금은 월 70만 원 수준이었다.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매달 부족한 돈이 최소한 20만 원 이상이었다. 그는 아내 몰래 카드론을 한 번 사용했고 그 후 다시는 빚을 지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생활비는 점점 더 모자랐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자신에 대한 쓸모없음의 감각이었다. 어느 날 밤 정씨는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나중에 요양원은 절대 가지 말자고 말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 아닌 씁쓸함이 올라왔다. 나는 거기조차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이후 정씨는 동네 공원으로 자주 나가기 시작했다. 새벽 6시쯤 집을 나가 벤치에 앉아 3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사람들만 바라봤다. 이제는 이 시간이 그의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었다. 정씨는 지금도 가끔 병원을 찾고 약을 타고 간혹마트에서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오래 서 있는 일이 힘들고 아저씨, 이거 아시면 많이 드셔보셨겠네요 라는 농담에도 서글픔을 느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은퇴를 준비했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말 속에는 후회도 체념도 그리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 희망도 함께 섞여 있었다. 이처럼 정씨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홀로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의 삶과 겹쳐진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거주 중인 한상도 씨, 올해 나이 69.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한 씨는 36년간 도심 버스 기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노선에서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때로는 무례한 승객의 말에 참아야 했고 하루에 5끼니 중 1끼만 정시에 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된 시간 속에서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후 준비는 44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버는 돈의 10%라도 나중을 위해 떼어놓자. 그의 첫 월급 저축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장기 주택 청약 통장과 연금 저축이 시간이 지나며 쌓였고,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직영연금, 그리고 소액의 주택임대 수입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그는 퇴직 1년 전부터 은퇴 시뮬레이션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매달 쓸 돈이 얼마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이를 위해 5년간 가계부를 빠짐없이 작성했고, 한 달에 얼마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 씨의 가장 인상적인 결정 중 하나는 노후 주거지 선택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전세로 살던 그는 64이 되던 해 공주 시외의 한 타운하우스형 실버 공동체 단지로 이주합니다. 분양가는 9,200만 원, 아내와 상해 후 기존 전세금과 적립한 돈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공동체 공간이 있고 의료지원센터가 인근에 있고 무엇보다 함께 운동하고 밥 먹을 이웃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공동 텃밭을 돌보고 오전에는 실버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오후엔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책 읽기 봉사활동을 합니다. 주말에는 동네 시니어 카페에서 간단한 바리스타 자원봉사를 하며 소정의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국민연금 75만원, 개인연금 50만원, 퇴직금 분할 수령액 35만원, 그리고 주택임대 수익 50만원으로 총월 210만원 수준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는 이 중 15만원 이상을 매달 다시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잘 살자고 모은 돈이 아니었어요. 내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무너지면 내 존엄도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가 말하는 가치 있는 노후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과 쓰임이었습니다. 은퇴 이후 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주 2차례 온라인 줌 시니어 영어 스터디에 참여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실버 토론 모임에서 지역 현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은퇴했지만 세상에서 은퇴하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멋진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건강도 관리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정기 건강검진, 혈압혈당 체크, 그리고 주치의 지정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관절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실내 수영장을 다녔고, 자가 식단을 구성해 나트륨 섭취량까지 기록했습니다. 나는 병원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은 내가 나를 아끼는 방법이죠. 그의 말은 의료를 두려워하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모든 준비가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닙니다. 그도 40, 50대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과 모임에서 허세도 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들은 후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내 아내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 질문이 그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스스로를 현역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노후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한상도 씨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노후는 단지 시간이 흐른다고 주어지는 평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능동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립되고 가난 속에서 하루를 견디고, 또 누군가는 이웃과 나누며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삶이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위기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통계에서도 드러나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고령화 관련 국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우울증 진단율과 만성질환 보유율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노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은퇴 후 첫 3년은 고령자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시기로 분류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캐나다에서 실시된 한 고령층 추적 조사에서는 은퇴 후 첫 23년 사이에 급격한 정신건강 저하 및 신체 기능 쇠퇴를 경험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약 35%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 후 뚜렷한 계획 없이 일상을 맞이한 경우였으며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과 새로운 역할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보건복지 관련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약 70%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사회적 고립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보다도 높은 수치로 노후 삶에서 관계의 단절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더욱 뚜렷합니다. 국내 고령자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약 61만 원 수준이며 기초연금은 월 32만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수령한다고 해도 한 달 수입은 90만 원대에 머무르게 되며 이마저도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지급이 제한됩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즉,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도 매달 9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부족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격차는 퇴직금이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한국 고령층 3가구 중 1가구는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 소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년기는 말 그대로 버티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단절을 동시에 증폭시키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 동시 보유한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병원 방문이 필수적인 노인들이 정작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은 전체 의료비 대비 35% 이상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이 커서 노인 3명 중 1명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은 병이 깊어질 때까지 방치하고 뒤늦게 입원하거나 응급 상황을 겪으며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는 자신이 아직 사회적 존재로 의미가 있다는 감각인데 한국 고령자 다수가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거나 사회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자살률과 우울증 발생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역할이 없어진 은퇴 후 시기에 가장 두드러집니다. 특히 남성 고령자는 여성보다 이 역할 상실의 충격을 더 깊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 이유는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를 맺어온 특성상 퇴직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심리적 고립과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치명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통계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건강, 정체성까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연금을 받는 것 이상으로 노년의 삶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지는 노후를 피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단절되지 않는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선 소득, 관계, 건강이라는 3가지 축을 동시에 점검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과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여러 지자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동구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으며 월 60시간 이하의 탄력 근무로 소득과 사회 참여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르신 자조 모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들이 소규모 취미 활동, 건강 걷기 모임, 텃밭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공간을 지원해 공동체적 연결감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100세 시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편집, 고령자 소비자 교육 등 디지털 리터러시 중심의 실생활 기반 교육도 운영 중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도 쓸모 있음이라는 감각을 유지하며 정신적 안정과 자존감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지역 보건소 중심에 찾아가는 주치의 제도나 어르신 건강 코디네이터 사업은 고령자의 병원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공중보건의가 주 2회 직접 방문해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약물 복약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상남도 창원시는 실버 응급 안전 알림이 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센서를 설치하고 응급 상황 시 지역 돌봄 인력이 즉각 출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행정의 손길이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의 끈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자가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 됩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 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재정, 고립 문제를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고령자의 경우 방문 상담, 긴급 돌봄 연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원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핀란드는 노인의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기능 유지법을 시행 중이며, 75세 이상 노인은 지역 의료복지센터를 통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활동 코치와 함께 개인별 건강 사회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주거 의료 돌봄 통합형 마을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치매 환자도 일상적 역할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지역 상점, 여가시설 등이 통합 설계된 커뮤니티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주체적 존재로 대우하며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구조입니다. 한국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부 시범지역에 한정된 만큼 향후 전국 확대와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찾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관,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보건소를 찾아가 간단한 안내만 받아도 수십 가지 혜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발걸음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 속에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수입,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발로 한 번만 움직이면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처럼 조용히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뒤에도 내 삶이 누군가의 안식처이길.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며 결국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을 잊어가는 정혜권 씨, 그리고 44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왔고 지금은 공동체 속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한상도 씨. 두 사람의 출발점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냈고 똑같이 퇴직이라는 이정표 앞에 섰던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준비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세상과 멀어졌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아직도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준비입니다. 연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딱 한 가지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는 것, 복지관 강좌에 신청해보는 것, 그동안 놓았던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외로움에서 희망으로, 불안에서 의미로 우리의 노후를 천천히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방 안의 침묵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웃과 웃음을 나누며 따뜻한 햇살 아래 걷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제는 묻지 않아도 답이 보입니다. 그 길을 지금 함께 걸어가 봅시다. 우리의 내일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숨만 쉬어도 건보료가 나간다는데 은퇴하면 진짜 그렇게 되나요? 직장 그만두자마자 매달 27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무 수입도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최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에 사는 58세 이정순 씨는 30해 넘게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숨 돌리려던 순간 지역가입자 전환이라는 생소한 문구와 함께 날아온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장 다닐 땐 절반 부담하던 보험료가 이제 전액 본인 몫이 된 겁니다. 아니, 나 월세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집 한 채 있는데 왜 이게 다 돈으로 나가요? 여러분도 혹시 곧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고 건보료 폭탄을 맞으셨나요? 건보료는 모르면 당하는 세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 하나만 알고 있었어도 수백만 원을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를 리걸리 줄일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놓치면 여러분도 매달 수십만 원씩 불필요한 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 거주하는 오순례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그녀는 작년 가을 35년 넘게 근무하던 마트 계산원 일을 끝으로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긴 시간 일하며 틈틈이 모아온 퇴직금 5,500만 원, 그리고 작지만 애정이 담긴 아파트 한 채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이 둘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은 오래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엔 혼자만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며 조용히 살겠다는 바람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겨우 2달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부터였습니다. 고지서에는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라는 낯선 문구와 함께 매달 26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고 소득뿐 아니라 보유하신 부동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오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을 납부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걸까요? 그녀의 아파트는 남편과 함께 30년 전 어렵게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정이 든 집이라 팔 생각도 이사를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의 시세가 생각보다 높게 평가되면서 공시가격이 올랐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함께 치솟았던 겁니다. 오 씨는 지역가입자 전환과 동시에 본인이 직접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에 놀라며 겨우겨우 생활비를 쪼개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에 받은 퇴직금은 대부분 생계비와 고장난 보일러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말 왼쪽 무릎에 관절염 진단을 받고 치료비로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보험료며 공과금, 식비를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통영 재래시장 인근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일하면서
한 달에 60만 원 남짓을 멉니다. 그 수입으로 건보료를 내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오 씨는 병원 가는 것도 미루기 일쑤입니다. 무릎이 부어올라도 파스를 붙이고 참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까운 내과에서 감기약을 타는 것도 한참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픈 것도 돈이고 쉬는 것도 돈이더라고요. 난 분명히 은퇴했는데 매일 돈 벌 걱정을 하며 사는 게 은퇴 맞나 싶어요. 퇴직 전엔 주말마다 동네 도서관에 가 책도 보고 새벽 시장에서 장도 보고 복지센터 프로그램도 종종 들었지만 지금은 시간은 있어도 여유가 없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떠 창문을 바라보다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누워있다 보면 고지서 한 장에 흔들리는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주말마다 산책도 하고 마당에 핀 꽃도 구경했지만 요즘은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누구와도 돈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타지에서 생활하느라 바쁘고 전화 한 통조차 쉽게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무늬만 은퇴, 속은 생계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보험료는 매년 조정될 수 있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건보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근로소득도 점점 줄어들 상황입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오 씨는 스스로를 숨만 쉬어도 벌금 내는 사람이라 부르곤 합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기대할 자식도 없는 그녀는 오늘도 건보료 고지서를 손에 들고 한숨을 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파트 대신 전세를 택했을 거예요. 집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엔 한 사람의 노후가 담긴 너무도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거주하는 정영재 씨는 올해 59살입니다. 정 씨는 10여 년 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품질관리 팀장이었고 당시 연봉은 4,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바쁘게 사느라 하루하루가 급했고 노후 준비는 늘 내일의 일처럼 미뤄지기 일쑤였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동료들의 조기 퇴직과 건강 문제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살아갈 집부터 정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전세로 살고 있었지만 매년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언젠가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에 매입했고 15년에 걸쳐 꾸준히 상환해왔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담되었지만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갚는 게 나중엔 마음의 여유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57살 무렵 마지막 대출금을 상환하며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건강보험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정 씨는 직장에 다닐 때부터 이미 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본인의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보다 확연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퇴 이후 이미 계속가입 신청을 빠르게 완료했고 그 덕분에 현재까지도 월 21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다른 동년배들보다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 씨는 소득 설계에도 철저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은 절대 손대지 않고 전액 국공채와 고정금리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해 매년 350만 원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과세 기준으로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선택 대신 자립적인 재정 설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선택도 했습니다. 55이 되었을 때 노후를 대비해
작은 무인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거의 없었지만 매장을 셀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인건비를 줄이며 운영한 끝에 월 평균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잉여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수익을 생활비 보조금으로 쓰되 절대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건강도 관리했습니다.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았고 고혈압 가족력이 있었기에 염분 섭취와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산책으로 시작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 다녀오는 루틴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몸이 재산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는 늘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 씨는 은퇴 후에도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은빛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관계망을 넓혔고 지금은 소모임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돈 2만원이라도 내가 좋아서 벌고 내가 쓰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는 특히 돈을 안 쓰는 습관보다 쓸 줄 아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은퇴 후에는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은 경험 소비에 쓰기로 정해두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기차를 타고 하루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전시회를 보거나 작은 클래식 공연을 듣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채워진 기억은 그에게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정 씨는 자녀 교육에도 돈을 무리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지 아이들에게 손 벌리고 싶진 않았어요. 실제로 그는 자녀 결혼 자금도 최소한으로 도왔고 주택 마련도 철저히 본인의 몫이라며 알려주었습니다. 대신 정 씨는 자녀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엔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명절엔 부담 없이 만나 식사를 함께합니다. 자식과 부모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끈끈한 정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복지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의 중장년 세대를 위한 건강 강좌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마을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자신의 노후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 씨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닌 삶의 균형과 존엄을 지키는 노후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 씨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6시 반엔 집 앞 공원을 걷습니다. 이른 바람 속을 걸으며 하루의 방향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침을 간단히 해결한 뒤엔 무인 카페를 둘러보고 지역 주민센터 게시판을 체크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나 건강 특강, 강좌 일정도 확인하죠. 가끔은 마트에 들러 일주일간 식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예전엔 가격표를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할인 일정을 꼼꼼히 메모해두고 효율적인 소비를 실천합니다.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부조림 하나를 해도 사흘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절약이라는 건 없는 걸 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채우는 방식이에요. 오후 시간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씁니다. 그는 최근 에세이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 은퇴 후에 진짜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돈도 명함도 없이 살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엔 젊은 시절에는 없던 깊은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막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어떻게 사는지가 바로 나의 노후입니다. 그 말은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조언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직장을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 사람은 약 5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기존보다 평균 월 10만원 이상 보험료가 증가했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공시가격 기준 보험료 부과 구조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며 아파트를 소유한 은퇴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부동산 가치에 따라 보험료가 고정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정기소득 없이 자산만 보유한 고령층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23년 고령층 재정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공적연금의 개인 자산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부동산이 노후 생계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부동산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면서 정작 실현되지 않은 자산 가치로 인해 고령층의 지출이 늘어나는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택 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 메디케어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부분 소득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자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부담을 결정하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고령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의 노년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후 주거비 외 가장 큰 고정 지출은 건강 관련 비용이며 이로 인해 노후 빈곤선에 가까워지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보험료와 병원비가 고정 지출로 발생하는 구조는 노년층의 생존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독거노인의 경우 이 부담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며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의 병원 방문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현장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전히 자산 중심의 평가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소득 중심으로 재조정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처한 현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출 없이 버티며 사는 것이 돼가고 있고 이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다시 일터로 나서야 하는 생계형 시니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률은 지난 10년 사이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자아실현의 의미가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이러한 건보료 부담이 노년층의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노인생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나 병원비 등 의료비용에 대한 걱정이 있는 고령자일수록 우울감이나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비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라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는 나빠지는데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되어 치료를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지금 고령층 다수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공공보건 연구기관은 적절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필수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돌봄 체계를 통한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히 보험료 산정 기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보료를 둘러싼 정보 접근성과 행정 복잡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퇴직자 상당수가 이미 계속 가입제도, 피부양자 등록 요건 등에 대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제도를 알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이미 계속 가입 신청 대상자 중 약 30%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도 신청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내부 자료도 있습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고령층 맞춤형 설명 서비스나 상담 창구 확대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결국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순한 재정적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삶의 구조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연결됩니다. 생애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사회,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가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은 매달 고지서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앞으로 은퇴할 세대도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느 날 우리 모두가 같은 길 위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갈 시간입니다. 이처럼 퇴직 후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구조, 선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건강보험료 부담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 활용을 강조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권장되는 방법이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 기한을 넘겨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다니는 직장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보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갱신 심사를 받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자산 변화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행복주치의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기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상담, 건강보험료 경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은퇴설계 상담센터를 통해 퇴직자들에게 재정관리 및 보험료 절감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노후소득 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건보료 체계, 연금 활용법, 지역 내복지 정보 등을 알기 쉽게 강의하고 있으며, 일부 구청에서는 퇴직 전 근로자를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지자체 사업들은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제도 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각 지자체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을 위해 찾아가는 보험료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복지사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상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하고, 피부양자 등록이나 임대소득 관련 요건도 현장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현재는 구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유사한 모델이 다른 시군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복지관 내에 건강보험 이해방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직접 건보료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보험료를 예측해 볼 수 있게 했고, 상담원이 상주의 신고 및 변경을 도와주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실제 노인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재정 불안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는 이러한 지역 단위의 밀착 서비스가 매우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복지 포털을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가능 여부, 공공 일자리 참여 가능 여부, 각종 재정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노인 건보료 감면 검토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별 건보료 부담 비율과 자산 구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고령자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보험료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면 실제 현장의 혼란은 줄어들고 고령층의 삶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단발성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안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캠페인으로는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주민 교육, 실생활 사례 중심의 콘텐츠 제공, 그리고 10일 맞춤 상담 창구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서는 전화, 우편, 직접 방문 중심의 아날로그 채널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이 가능해야 비로소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도가 아는 사람만 누리는 정보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노후가 누구에게나 가능해집니다. 노을이 질 무렵에야 길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은 은퇴 후 집 한 채만 남은 삶에서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붙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숨만 쉬어도 벌금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인생이었죠.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은퇴를 맞이했지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지자체 프로그램을 찾아가고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지키며 돈보다 값진 평온과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리 알았는가와 그냥 흘려보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노트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바라고 싶습니다. 누구나 정영재 씨처럼 준비된 노후를 꿈꿀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걷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눈물 아닌 미소로 채워지길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퇴직한 지 3개월 만에 병원비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열게 됐다면 믿기시겠어요?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삶의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59세의 이재석 씨는요, 30년 넘게 공장에 다니며 성실히 일한 분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고 퇴직금 6천만 원도 손에 쥐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의 여유는커녕 한 달 만에 3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위험군 판정까지 받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재석 씨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은퇴 후 우리의 인생은 수입 없이 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건강도 돈도 일도 지금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도 누군가의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 4가지를 실천하며 노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노후 준비 핵심 전략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지 않으면 당신은 또 한 번 놓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안성에 사는 62 박명수 씨는 지난해 봄 퇴직 후 첫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2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가장이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달 114만 원, 퇴직금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자신만의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아내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박한 캠핑 여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달랐습니다. 퇴직한 지 넉 달 만에 아내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비와 간병비로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도와주면 언젠가 갚겠지라는 생각에 2,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게 퇴직금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수술과 자식의 부탁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박 씨는 준비해둔 모든 자산을 한 해도 안 되어 소진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이 된 박 씨는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2끼만 먹는 날이 많아졌고 고기를 끊은 지도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피워왔고 무릎 연골도 닳아있던 박 씨는 갑자기 체중이 줄고 기운이 없어져 병원 검진을 받았고 초기에 치료하면 다행이라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혈압도 경계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약보다는 식단과 운동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박 씨는 운동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 5시부터 동네 빵집에 들어가 박스 정리와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를 내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3,000원 이상 쓰면 불안합니다. 무언가를 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일이 됐어요. 가장 힘든 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약 처방은 5달째 중단된 상태였고 당 수치가 더 나빠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간단한 가사일조차 하지 못했고 박 씨는 퇴직 후에도 자신이 계속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챙겨줄 거라는 기대는 이제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겠고요. 가장 큰 후회는 국민연금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퇴직금 일부라도 따로 굴리거나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했더라면 지금처럼 매일 일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하루 4시간의 노동이 끝난 뒤에도 늦은 밤엔 헌책방에서 책 정리 일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점점 굳어가고 있지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노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노후인가 싶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노후라는 건 TV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 같아요. 간단한 외출조차 줄였고 통장 잔고는 매달 1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건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고 말합니다. 박 씨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건강 악화, 자산 소진, 자녀의 도움 요청, 물가 상승,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서서히 삶을 잠식해간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지금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무너지면 아내도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신가요? 박 씨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히 사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병원 갈 돈이 없어 진통제만 끊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아침을 굶고 오후엔 슈퍼에서 폐지 상자를 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임재범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그는 지난해 말 정년 퇴직을 했고 지금은 오전에는 아내와 바닷가 산책을 즐기고 오후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냅니다. 삶은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그 속엔 수십 년간 준비해온 내공이 녹아 있습니다. 임 씨는 26살에 건축회사에 입사해 38년을 근무했고 퇴직 직전에는 설계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그렇듯 30이 넘기 전까진 미래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암투병 끝에 6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이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보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건 나도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임 씨는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거나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퇴직연금 상품을 IRP 계좌로 운영하며 본인이 직접 자산 배분 전략을 짰습니다. 수익률은 크지 않았지만 원금 보전과 장기 복리를 목표로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는 노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매우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점입니다. 저는 은퇴 후엔 한 달에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어요. 그중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이 120만 원, 퇴직연금에서 환산되는 월 수령액이 80만 원이니
부족한 150만 원을 메우기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했죠. 임 씨는 주식과 채권, 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했고 공모주 청약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강연이나 자격증 취득에도 매년 일정 예산을 배정해 노동력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건강관리는 더 철저했습니다. 50대부터 매일 새벽 산책과 스트레칭을 생활화했고 음주를 줄이며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수입도 지출도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저는 의료비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노후 의료비 항목도 따로 계산했고 간병보험과 실손보험도 재정비해 두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과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했고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 결혼할 때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그 이후론 재정적으로 얽히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임 씨는 퇴직 후에도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았고 노후의 경제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국민연금 12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 배당 수익으로 약 월 70만 원, 총 합해 매달 270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활비는 이전에 모아둔 예적금과 투자 계좌에서 꺼내 쓰고 있고 꼭 써야 할 곳 아니면 손도 안 댄다는 원칙 아래 소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노동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봉사하면서 아이들 책도 읽어주고 전단 정리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돈은 못 벌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 일로 인해 그는 건강 상태도 더 좋아졌고 정서적으로도 우울감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임 씨가 말하는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만 하지 않고 계산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들이 여행 간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들 따라 투자하다 후회할 일도 없어요. 나는 내 숫자대로만 움직였거든요. 라며 웃습니다. 이제 임 씨는 매주 금요일엔 아내와 함께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작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마음이 여유롭고 건강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의 말이 끝날 때쯤 옆에 앉은 아내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행복이 거기 있었습니다. 노후 빈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세계 고령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은퇴 이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OECD의 202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이 수치는 고령자 단독 가구에선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소개한 박명수 씨처럼 국민연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 남짓의 연금으로는 의료비와 관리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자 의료비 실태 조사에서는 국내 고령자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이 250만 원을 넘어섰으며 만성질환자일 경우 35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통계도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정 지출이 매년 약 5%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등이 복합적으로 상승하는 구조 속에서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자료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글로벌 경제전략연구소 GESI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은퇴 후 겪는 소득 공백 기간은 평균 25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이며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 대책이 없는 경우 개인 파산 혹은 부양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퓨리서치 센터의 최근 은퇴자 추적 조사에서는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했던 고령자일수록 노후 파산 확률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퇴직 후 5년 내에 전 재산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후 자산을 연금 중심이 아닌
분산 투자와 건강관리, 생활비 절약을 병행한 사람들은 노후 삶의 질이 현저히 높았으며 불안정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도 존재합니다. 특히 배당주나 임대 수익, 소규모 파트타임 등으로 소득원을 다변화한 사례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낮았다는 분석은 단순한 저축 이상의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국내 고령층의 삶의 질 조사에서도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우울감, 외로움,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이 각각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결국 노후 준비의 부재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인생 후반부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오래 사는 것이 곧 오래 버텨야 하는 것으로 바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통계는 그저 숫자가 아닌 우리의 미래 그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과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구조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층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6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건강 상담과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는 5060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직무교육과 상담을 연계하고 특히 요양보조사회복지 분야 중심의 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후설계 아카데미를 통해 재무, 건강, 가족관계 등 노후에 직면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며 신청자 수에 따라 소규모 그룹 코칭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충남 아산시 등은 건강 백세운동 교실, 어르신 걷기 지도 교실 등을 통해 고령자의 기초 체력 유지를 돕고 있으며 지자체별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식사 제공, 스마트폰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기반의 맞춤형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 돌봄을 공공 책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복지센터에서 예방 중심 건강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령자에게 지역화폐나 건강지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노인자원 봉사포인트 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는 기초소득보장법을 운영 중이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이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강의, 돌봄, 식사 배달 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와 자존감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고령자의 역할 회복과 소득 보완을 동시에 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 차원의 저축과 절약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설계한 제도적 안전망 속에서 고령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이며 노후 준비의 핵심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연결되어 준비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입니다. 각 지역의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하나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고 그 정보에 얼마나 빠르게 접근하고 실제로 활용하느냐가 향후 30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은 사람도 다시 걷는 사람도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산다. 늦은 봄에도 꽃은 피고 그늘 아래에도 따뜻한 바람은 분다. 여러분, 앞서 들으셨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연금만 믿고 살다가 병원비와 생활비에 무너진 박명수 씨.
그는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건강을 챙기지 못한 채 매일 아침 5시에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후엔 여유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버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를 살아온 임재범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차근차근 생활비를 계산했고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퇴직연금, 배당 수익, 건강관리, 정보 활용을 통해 스스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도서관 봉사와 산책,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후는 고요하지만 따뜻했고 평범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준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특별한 재능도 큰 자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일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걸어갈 길을 직접 계산하고 그 길 위에 필요한 작은 습관들을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오늘을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이미 늦었다고, 모든 게 지나갔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늦은 시작도, 늦은 후에도 지금 시작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다시 챙기고, 내 통장을 다시 살피고, 내가 사는 지역의 복지센터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행복한 노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방향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고 무거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이 눈물보다 웃음이 많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